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퇴 이후에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같은 준조세 성격의 것들과 관련된 소득 기준, 거기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 소득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이나 이제 국민연금 관련돼서 질문이 되게 많으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어떠한 소득에 이건 들어가는가, 이건 안 들어가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소득 기준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뭐 세무사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았었는데, 근데 은퇴한 이후에는 틀리죠. 하나하나 전부 다 물어보니까요. 그리고 다 그것이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이 뭐죠? 저희가 은퇴한 이후에도 어찌 보면 소득이 더 되게 여러 가지가 생겨요. 사실은 직장 다닐 때는 근로소득 하나밖에 없었고 퇴직 안 했으니까 없었고 금융소득 좀 있었겠죠. 근데 연금은 내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세금 혜택만 받았지 세금을 낸 적은 없거든요. 뭐 기타 소득도 특별히 회사에서 딴 거 못하게 하니까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이 되게 단촐했어요. 단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관련돼서 있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업 관련돼서 여기 임대사업자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 임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월세 받으려고, 은퇴자금 가지고 월세 받으려고 상가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조그만 회사로 옮기면서 이제 거기서 소소하게 받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또 근로소득세 같은 것을 내야 되고, 퇴직했으니까 퇴직도 소득세 내야 되고, 또 이 퇴직금이나 다른 것들을 또 금융자산으로 가져가니까 금융자산이 쭉 이렇게 불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세금이 나가는데 거기에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걸리죠. 그 다음에 당연히 퇴직했으니까 연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관련된 각종 국민연금서부터 공적연금, 사적연금에 세금이 들어가고 또 기타 이런저런 뭐 강의도 가고 원고도 써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소소하게 이제 그 기타 소득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세금이 생기는데 또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은퇴한 이후에 더 각종 소득이 많아져 가지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게 각각이 다 기준이 틀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지럽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그냥 그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세금 띄고 나오는 그런 어떤 분리과세, 분류과세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뒤에 그걸 매년 5월 달에 한 번 더 합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세금을 매기는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대상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걸 보고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내 소득이 이러이런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디를 늘리고 어디를 줄여야 되겠다. 이걸 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가 결정이 되면 이 자료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거기서 이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피부양자죠. 왜냐하면 피부양자 문제 부분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이제 피부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제 피부양자 수가 1,900만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보 가입자, 주 가입자가 지금 한 1,800만 정도 돼서 1대1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보 가입자가 피부양자가 없는 1인 가입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2019년만 해도 6만 명이 줄었고 2020년하고 이제 앞으로는 급격하게 이제 많이 줄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요건은 진짜 까다로워요. 이거 맞추는 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선 여기서 보시면은 1, 2, 3, 4의 4가지 조건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소득 요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재산 요건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가장 복잡한 소득 요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거기서 1원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필요 경비 싹 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자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흑자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괜찮냐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과표 기준으로, 경비를 딴 과표 기준으로 연 500만 원, 그냥 들어오는 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년에 1,400만 원
이하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건물이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다? 임대소득이 있으면은 그 아까 그 전 우리가 영상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셨듯이 임대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 종합소득 신고한 거, 저희가 종합소득 신고한 거에서 임대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비용을 빼고 제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임대소득 빼고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PB양자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임대소득 빼고 종합소득이 2천만 원보다 작다. 쉽게 얘기해서 임대소득 빼고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비용 빼고 연 1,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총수익 기준으로는 그게 3,50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60% 경비 빼주고요. 그 다음에 400만 원 빼주거든요. 공제로. 그러다 보니까 연 3,500만 원이면 이것의 60%고 그 다음에 거기서 400만 원을 빼면은 그게 1,000만 원이 되거든요. 미등록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 기준으로 1,200만 원이에요. 결국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그러면은 경비 빼고 뭘 다 빼도 연 400만 원 받은 게 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PB양자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근로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금융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중에서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든지 아니면은 그 공무원연금이든지 그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까지 네 가지. 기타 소득은 뭐냐면 순수하게 받은 경비 빼고 경비율이 6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돈의 한 40% 금액 그거를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한 것이 1년에 3,400마다 작아야지 PB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 하나만 받는, 공무원연금 하나만 받는 분이 월 300 받으면 1년에 3,600을 받잖아요. 이건 총수령 기준이니까 그럼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자 하나도 안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2년 7월서부터는 이게 2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받는 게 뭐 한 170, 80만 원 넘어가면 그러면은 무조건 PB양자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도 170, 80만 원 받는 분들 많이 생기거든요. 20년 이상 납입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B양자에서 대거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어찌해서 이제 결국 이걸 채웠다고 쳐요. 그렇게 해도 또 하나 이제 우리가 PB양자 조건에 재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도 또 소득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재산 기준으로 해서 자기 집 가진 것의 과표가 현재는 뭐냐면 9억 이상이면 아예 PB양자 안 되고 그 과표 기준으로 5억 4천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집들이잖아요. 그 집이 시가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한 12억 8천에서 21억 4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 같은 걸 따져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다른 소득,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 그 여기다 합산소득에 사업소득도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등록자라든가 임대소득 중에서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쳤을 때 그것이 1,0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이런 분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2022년 7월이 되면 이 과표가 더 낮아져서 5억 4천이 아니라 3억 6천으로 과표가 낮아지는데 그러면 시가로 얼마냐면 8억 5천이에요. 시가로 8억 5천에서 21억 4천까지의 시가로 그 아파트를 가진 분은 다른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0만 원 이하여야 돼야지 PB양자로 해서 내 자식 밑에 내가 그 건강보험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불가능해요. 이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은 서울 인구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집이 있는데 그 반 정도의 상당 부분 쪽은 이제 다 PB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여기서 말한 2022년 내년 7월 그것의 숫자가 내년 7월 때가 아니라 2021년도의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기준으로 이걸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걸 고려해 보게 되면 PB양자에서 대거 탈락을 할 것이고 그러면 지역보험료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PB양자가 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퇴직을 하면서 지역보험으로 가는 분이 많고 또 부모님도 PB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보험으로 가니까
그럼 지역보험을 할 때 소득 기준으로 이제 보험료 붙이고 재산으로 붙이고 뭐 나중엔 없어지겠지만 지금 자동차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말하는 소득 기준, 도대체 어떤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붙이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그 소득 중에서 퇴직소득하고 연금소득에서 사적연금이라든가 일반 연금저축을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떤 금액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은 우리가 그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 그때 과표 전체가 다 들어가고, 임대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임대소득, 우리가 그 종합소득 신고했을 때 그 전에 아니면은 분리과세 신고했을 때 그 전액이 들어가고, 근로소득은 30%만 들어가는데 이것도 웃긴 게 2022년 7월 되면 이것도 50%가 들어가요. 그렇게 돼 있고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이 들어가고, 금융소득은 또 세 전후로 다 들어가요. 받은 것으로. 그래서 이자소득세 내기 전에 금융소득 전체가 들어가고, 연금은 공적연금 받은 거의 30%,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30%인데 이것도 2022년 되면 50%가 들어가요. 그리고 기타 소득은 경비 빼고 다 들어가죠. 이거를 다 합친 거에다가 보험료율을 해서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데, 웃긴 거는 이 보험료율이 또 매년 2% 3% 오른답니다. 이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요율대로 오르고 이 밑에 베이스가 되는 금액은 금액대로 이제 엄청 커지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내는 사람이 우리 그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가족들도 뭐 부인이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든지 이게 그 기준을 넘어가면 따로 또 지역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근로자 말고 내가 근로소득을 받는 거 말고 내가 금융소득도 뭐 되게 많다든지, 뭐 내가 그동안 번 돈 가지고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금융소득이 또 많다든지, 내가 빌딩을 하나 사놨는데 임대소득이 있다든지, 뭘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나는 그 건강보험을 회사에서도 내야 되지만 이 지역보험이 양쪽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뭐 집사람 이름으로 또 집사람이 건물 있다거나 집사람도 또 뭐 다른 소득이 또 그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개인 소소하게 뭘 하면서 하면 그것도 또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분리해야 되고.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건강보험 등재 가족 전체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저 본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이 취직할 수도 있잖아요. 취직했는데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기타 소득 같은 것도 생기는 거고, 아이들도 저축해서 금융소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다 합치는 거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피부양자 조건은 한 사람 한 사람 건의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보험료 가입보험료는 그 보험 증서에 들어가 있는 사람 다. 만약에 부모님이 피부양자 들어와 있으면 부모님이 어쨌든 피부양자 조건이 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뭔가 재산이 있잖아요. 소득이 있고 그것도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피부양자로 들어가도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게 되면 건강보험은 개인보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보험료 내듯이 이제는 피부양자라는 제도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냥 각자가 자기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사실은 가족 걸 다 합치면은 그것이 뭐 몇십만 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보험만 소득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가 종합소득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도 문제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거하고 좀 틀려서 주로 사업소득이라든가 임대소득 포함한 사업소득이라든가 근로소득만 주로 보고 있어요. 다른 소득은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물론 이제 일부 보는 것도 있지만 납부 예외라고 퇴직해서 나 돈 번 게 없으니까 국민연금 못 내겠다라고 이제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면 과표소득이라고 해서 내가 번 돈에서 다 빼고 나서 남는 게 없어야 돼요. 과표소득이 경우에도 종합소득 신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소득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연금소득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납부 예외를 해서 국민연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 내면 불이익도 있죠. 뭐 연금 내는 기간이 줄어든다든가 기간이 줄어서 금액이 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업 크레딧이라고 뭐냐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하시면 9개월 동안 이제 그걸 받잖아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제 국민연금을 납부 예외를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이제 국민연금을
내서 뭔가 국민연금 내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돈이 지금 너무 조금 내놔서 좀 보태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이용해 보는 것이 나라에서 4분의 3을 내주는 거거든요.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럴 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또 특이하게 뭐냐면 실업보호는 당연히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그 실업보험을 받는 거니까 그건 안 들어가고 퇴직소득은 사실 어디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을 합쳐가지고 연간 1680이 안 된다 하는 분들만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건 실업보험 받을 때 신청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가르쳐줘요. 이거 일일이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단지 또 여기서 국민연금은 또 제외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뺀 나머지, 그러니까 연금소득이 딴 건 들어가는데 국민연금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거 관련된 연금을 받으시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넣어서 합산해서 연간 1680 이하이면은 되는데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미 전에 영상 국민연금 퇴직하면 국민연금 어떻게 하는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고 단지 실업 크레딧의 장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이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실업보험할 때 따로 내시는 거예요. 추가로 납부 예외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업 크레딧에서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2번 내는 거죠. 같은 기간에. 그러면 기간이 더블로 합산이 됩니다. 9개월 정도를 더 추가로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9개월 동안에 18개월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모자라셨던 분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회사가 아니면은 지역에서 가서 이제 내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보험료 산정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자기신고제예요. 자기가 이제 써내는 건데 그때 써낼 때 과표 기준으로 이제 써내는 거예요. 많이 써내면 많이 내는 거니까 뭐 국민연금 많이 내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러면 이제 중위소득 기준, 우리나라 중간값, 전체 그 내는 소득 중에서 중간값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시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내 과표가 중위소득보다 훨씬 높으면은 그런데 조금 내고 싶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럼 중위소득으로 나오니까 굳이 뭐 그걸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고 머리 아프게 그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관련돼서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 그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61세, 65세까지. 나중엔 65세로 다 이제 늦어지죠. 69년생서부터는 65세예요. 그런데 그거를 좀 땡겨받고 싶다. 55세서부터 받고 싶다. 당겨받으려고 하실 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면 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월 244만 원 이하가 증명이 됐을 때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근로소득만 있을 때 여기서 사업소득이나 이것들은 없이 이제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월 338만 원. 연으로 보면은 4,060만 원.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없는 겁니다. 임대소득이나 이런 게 없고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이 금액 이하면은 땡겨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소득부터 기타 소득은 이제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가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감면이 되지 않거든요. 감면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감면이 되냐 할 때 그때 감면 기준이 뭐냐면 지금 여기 A값처럼 월소득이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합쳐가지고 그게 이제 244만 원이 월소득이 초과한 얼마 초과했냐는 그 금액마다 이제 감액 액수가 정해지는데 엄청 커서 엄청 가액을 하더라도 최대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받는 국민연금의 2분의 1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국민연금은 이제 반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감액이 소득이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뒤로 받는 거죠. 연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소득이 이제 어느 정도 거의 큰 소득 들어오는 게 끝날 때쯤 그 뒤로 연금 수령을 늦추는 거예요. 그것이 뭐 맥시멈 5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어가지고 뭐 3년, 2년 뭐 이렇게 자기가 정한 만큼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금액만큼 뒤로 더해서 주게 되니까 그걸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 관련돼서 소득 기준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것은 앞에 그 저희 영상을 보시면 다 자세하게 돼 있어서 다른 기준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지금
지금 2회에 걸쳐 가지고 은퇴 이후 내야 되는 각종 세금, 조세, 준조세 다 포함해 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 복잡한 소득 기준이 서로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울 때 좀 판단을 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